자, 2교시입니다. 조금 전에 이 앞에서는 그냥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마라 할 때 그때 대체 물질도 있는데 그 대체 물질은 당연하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근데 기름 같은 경우는 사용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까? 말입니다. 여기 있죠. 폐기물을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시키더라도 적게 발생시키는 생산 공정을 개발한다. 이게 이제 친환경 공정이죠. 친환경 공정.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공정을 개발하거나 특별히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규제한다. 옛날에는 편하다고 해가지고 뭐 벤젠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마구 썼다면은 이제는 그것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환경에는 피해를 덜 주는 다른 물질을 쓰는 거죠. 그런 것. 그렇게 해도 지금도 보면 폐기물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소한의 환경적 피해가 보장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 실제 보면 여기도 보면 이번에는 해양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약간의 해양 자원 손실에 초래하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어떤 육상에서 분뇨라든지 아니면 슬러지 같은 게 나오면 그걸 그냥 육상 여기저기에다가 아니면 바닷가 옆에다가 그냥 조금 뭐 많이 있네. 그게 막 쌓아놓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당연하게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침투수에 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반대하겠죠. 그래서 끝내 어디에 버렸느냐? 해양에 버립니다. 그래서 해양에 그 폐기물 투기 해역이라고 해서 투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버렸습니다. 미국, 유럽, 당연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버렸습니다. 버린 다음에 어디에 버려야 되느냐? 한번 버리면 이것이 쭈루룩 잘 깔아앉아가지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나라도 가지 않고 안전하게 쌓이는 것 그것을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해류 흐름도 고려하고 유속도 고려해서 제일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해서 그런 지역을 정해서 버리곤 했습니다. 버리곤 했는데 끝내는 그것 또한 최적의 장소라고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인간에게는 영향은 없지만 그렇게 버렸을 때 그 투기 해역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는 영향이 가더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해양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중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많이 들었죠. 만약에 폐기물을 배출한다 그러면 배출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이 배출할 때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라는 겁니다. 폐기물을 버릴 때 뿐만 아니라 해양 주변에 아니면 그냥 육상에서도 큰 공장을 짓거나 뭔가를 개발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낸 다음에 영향이 없다면은 이제 폐기물을 버리거나 어떤 산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수용력.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든 바다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갑자기 생리는 생각났다. 소변이 많이 있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수영 보는데 어떤 양심에 끓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봐봐야 어차피 바다에는 소금이 많이 있죠. 그래서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내가 오줌을 싸봐야 환경 수용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을 거야. 티도 안 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냐? 유식하게 표현하면 환경적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을 버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버리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그냥 수처리 시설이 아예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변 보면은 그냥 우리가 비료로 한번 쓰든지 아니면 그냥 옆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냥 강에다 버리든지 그렇게 해도 관계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이나 인천같이 인구가 100만, 200만, 300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강 주변에, 해안 주변에 사람이 쫙 펼쳐져 있고 띄엄띄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더라도 오염이 되지가 않았어요. 여기저기에서 다 똑같이 조금씩 버리기 때문에 환경적 수용력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적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조그만 곳에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면서 폐기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어찌 되느냐?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환경적 수용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 예가 나중에 2장인가 3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릴 때는 환경적 수용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려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는 한강이나 낙동강 이렇게 강 유역에서는 오염물질이 나오면은 그냥 예전에는 기준을 해가지고 너 이쪽 공장에서 아니면 이쪽 시에서 폐기물을 방류할 때 최종 방류수 농도는 2ppm, 3ppm 이렇게 농도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농도인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업체는 처리 시설이 없어가지고 10ppm인데 하루에 내보내는 양이 1톤이다. 근데 10ppm을 내는 BOD 양의 10ppm 이것을 1톤 예를 들어서 1000리터 낸다. 해봐야 이것은 얼마냐? 10의 4승mg. 쉽게 말해서 10g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장은 처리 시설이 너무 좋아요. 2mg. 기준을 만족해요. 이 공장은 기준을 만족하는데 내보내는 양이 10의 6승입니다.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럼 어찌 될까요? 실제 나오는 양은 2 곱하기 10의 3승으로 무려 2kg. 이것보다 훨씬 더 200배 더 많은 양의 BOD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게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쪽은 농도는 낮을지 몰라도 워낙 많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농도만 기준으로 딱 했는데 이제는 농도뿐만 아니라 방류량까지 고려해서 총 부하량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환경적 수용력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용한 기술. 끝내는 유해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기술을 사용한 유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뭐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하면 가장 유용한 기술이니까 대신에 돈이 좀 많이 들겠죠. 밑에 있는 말이죠. 이렇게 위에 말한 가장 유용한 기술을 이용하면 당연하게 어떨 때는 불필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 도저히 사용하다 그러면은 공장을 안 지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빈티입니다. 다소 미약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유용한 기술 혹은 가장 실제적인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 기술은 가장 좋은 기술은 벌써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더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비용을 낮추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죠? 사전 예방의 원칙. 이것은 훨씬 더 환경을 많이 생각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 얘기가 많이 들 텐데 벌써 이제 그 약학을 하시는 분들, 독성을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이러한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단계별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1상 임상시험, 2상 임상시험 이런 거. 그게 왜냐하면 개발은 되어져도 이게 진짜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차곡차곡 거쳐야 됩니다.
그게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사전 예방. 자칫 제대로 이런 체크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량으로 100만 명이나 1000만 명한테 접종을 했을 때 그 중에 1% 아니 0.1%라도 부작용으로 죽게 되면 어떡할까요? 맞은 말도 못하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사전 예방의 원칙에서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오염물질도 마찬가지다. 오염물질도 이 물질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게 만약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환경 중에 유출되었다. 대기 혹은 해양으로 들어갔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생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조사해가지고 영향이 없다. 그러면 쓰고 좋다. 만약 영향이 있다. 그럼 쓰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 여기 보시면 환경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의약품 개발하는 것은 만들기는 쉬워요. 만들기는 쉬운데 실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져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개발을 해놓고 끝내는 그냥 그 특허만 미국 기업에 팝니다. 그럼 미국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 미국 기업은 그 약을 가지고 특허권을 사서 그 임상 시험을 하면서 돈이 몇백억, 몇천억 들겠죠. 해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걸 갖다 전 세계에 팝니다. 돈이 조 단위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네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 수업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문 기사라든지 방송을 듣다 보면 이게 사전 예방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상된 만약 이렇게 폐기물이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환경이 손상이 됐다. 어떻게 복원할 거냐? 복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구에 오염 폐적물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준수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준수를 해야 돼요.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끌어내야 되고 또 밑에 보시면 어쩔 때는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냥 가만 놔둬라. 자연 회복을 해라.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불이 왕성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나면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보이죠, 그죠? 탄 게 보기 싫어가지고 보기가 싫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끝내 여기서도 결정이 이렇게 합니다. 자연복은 50%, 인공적인 30%, 병행 20%. 그냥 가만 놔두면 끝내는 탄 것도 물에 식히고 그 다음에 끝내는 나중에 그것도 다시 또 밑에 다른 씨가 날아와가지고 다시 또 자리기 시작합니다. 다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연적으로 복원한 것은 50%,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심는 것도 30%, 두 가지 다 병행한 것은 20% 이렇게 놔둘 수도 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일단 오염되어진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가만 놔둘 건지, 아니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을 할지.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장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오염되었다, 컨테미네이션 되었다 라고 하고, 만약에 컨테미네이션, 오염이 되었는데 그게 인간이나 그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폴루션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폴루션 된 게 뭐냐? 그 변화를 알아야 되겠죠. 언제 폴루션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오염이 됐네? 농도가 높더니 생물에 혹은 인간에 영향을 미쳤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얘기를 했으면 뉴스 보면 그냥 갑자기 하천에 죽은 물고기가 떠올랐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어느 날 하루 만에 아침에 새벽에 가보니까 수백 마리가 죽어있더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냥 죽은 겁니다. 치사된 겁니다.
적조가 발생했는데 적조 영향이 뭐냐? 적조띠가 갑자기 양식장으로 몰려들면 어찌되냐? 그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가 폐산합니다. 집단 폐산합니다. 바로 이게 뭐죠? 어류, 치사. 그게 이제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그럼 치사만 있느냐? 그거 말고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변화가 감지될 수 있을 정도이고 환경에 피해를 줄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폴루션이다. 아까 말했죠. 어떤 환경에 진짜 어떤 영향이 있는 거, 폴루션.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반응을 변화를 측정하느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입니다. 예, 보시면 2-1은 개체, 2-2는 개체군, 2-3은 군집입니다. 개체란 말은 한 마리, 어떠한 물고기, 어떠한 갯질은, 어떠한 사과 쪽에 한 마리에 대해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가 호흡률이 변했는지, 효소 활성도가 변했는지, 아니면 생식소가 잘못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개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개체군, 개체군은 예를 들죠. 그냥 개체군이라는 말은 한 종이 그 지역에 1000마리 살고 있다, 10,000마리 살고 있다 그러면 그 1000마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 딱 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20대 남자들이 좀 많이 줄었다. 그거죠. 개체군 면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갑자기 사망자가 늘었다. 그 뭐냐? 영양 실조로 인해서 인구가 줄었다. 그게 개체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번같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고연령층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갑자기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갑자기 고령층 인구수가 푹 줄었다. 그게 뭐냐? 개체군 변화입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다. 라든지 그런 거.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태계를 보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조간대에 갔다, 아니 어느 미륵산 꼭대기에 갔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 다양한 식물들,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의 종조성, 이런 것들을 종풍부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 군집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입니다. 일단 독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얼마나 유해한가, 얼마나 치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평균 치사 시간. 평균 치사란 말은 미디안이니까 노출한 생물 종의 50%를 치사, 리스, 죽이다. 50%를 죽이는 시간. 그래서 LT50이라고 합니다. 50%를 죽이는 시간. LT50.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보면 1, 2, 3, 4가 있는데 1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 쉽게 말해서 1, 2, 3, 4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가 10배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도가 더 낮아져요. 그 말은 뭐죠? 이게 농도가 더럽다는 거죠. 그죠? 농도가 높은데 이렇게 높은 농도의 노출을 하면은 시간이 2시간, 6시간, 8시간, 20시간 지날 때마다 치사되어지는 비율, 누적 비율입니다. 2시간 되면은 한 30%가 죽었어요. 6시간이 지나면 누적해가지고 한 65%가 죽었어요. 65%. 10시간, 20시간 지나니까 누적에서 거의 95%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낮으면 누적에서 죽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때 50%가 죽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평균 치사 시간입니다. 평균 50%가 죽는데 걸리는 평균 치사 시간.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당연하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50% 치사 시간은 짧아질 겁니다. 농도가 낮으면 오염물질이 얼마 없으니까 당연히 50%가 죽는 데는 훨씬 더 오랫동안 노출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그림이 그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아시겠습니까? X축은 노출 시간, Y축은 치사, 그리고 여기는 노출 농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한 화물에 대해서 농도별로 50% 평균 치사 시간을 각각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한 화물에 대해서 노출 농도에 따라서 다 하려면 너무 실험할 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잘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평균 치사 농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예 위에는 시간을 재는 건데 밑에는 뭐냐면 아예 그냥 시간을 갖다 노출 시간을 48시간 혹은 96시간, 즉 이틀이나 나흘로 확정하자, 적어놓자. 무조건 이틀만 노출한다, 나흘만 노출한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50%가 죽는데 필요로 한 농도가 얼마냐? 그게 바로 LC50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LT는 lethal time 50%의 생물이 죽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것은 lethal C concentration입니다. 농도. 그래서 50%의 생물이 죽는데 필요한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48시간 혹은 96시간 있겠습니다. 네, 그림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비저항성, 그냥 깨끗한 곳에 살고 있는 생물을 꺼내가지고 노출 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여기 보시면 0.1 ppm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농도 1 ppm, 10 ppm 했는데 그때 50%가 죽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0.1 했더니 막 안 죽고, 요 정도 했더니 이 정도 농도에서 50%가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몇백 시간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농도에서는 이 정도, 이 농도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96시간이 지났을 때 50%가 죽는 시간,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죠. 96시간이 지났을 때 50%가 죽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LC 50 96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성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똑같은 종인데 하나는 non-tolerant고 이것은 비인에서, tolerant란 말은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다. 내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저산소에 산소가 희박하게 살다 보니까 되게 내성이 있습니다. 산소가 낮아도 호흡을 잘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같이 평지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해발 2,000m, 3,000m 올라가면 고산증이 오죠. 그죠?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산소가 희박한 곳에 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성입니다. 이때의 내성이라는 말은 뭐냐? 이제 구리에 대한 내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물은 구리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는데 이때 노출 실험을 한 생물들은 구리의 내성이 있더라. 쉽게 말해서 그냥 구리로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잡으면 그 생물들은 계속 구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구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생물들을 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실험을 해도 96시간 만에 50%가 죽는데 필요로 하는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로그 스케일 0.1, 1.0 이러면 이게 아마 0.5 정도 되겠네요. 0.5 아마 이러면 이것은 한 적어도 한 4 정도?
이거 거의 한 10배 차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성이 있는 생물을 가지고 실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HOC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생물의 영향은 내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영향이 크게 차이 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거죠. 어떤 독성물질이 절대적으로 환경 중에는 한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개, 3개 혹은 수십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이 2가지입니다. 시너지 효과, 이것은 한국말로는 가중효과, 그 다음에 엔태고니즘, 이것은 반목 효과입니다. 효과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혼자 공부하면은 내가 공부 이만큼 하고 지식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왜 우리가 그룹 스터디를 하느냐? 내가 요만큼, 내 친구도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하면은 이만큼을 다 합치면 요만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겹치면서 이만큼,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약간 겹치면서 또 다른 분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명이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1시간만 그룹 스터디를 해서 토요일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5배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독성도 마찬가지다. 2가지가 각각 독성을 이만큼 보였는데 재수없게도 이 2개가 동시에 인간한테 혹은 해양생물에 들어갔다. 그럼 독성은 어떻게 되느냐? 2배가 아니고 3배, 4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독성이 이만큼 있었는데 2개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독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목 효과라고 합니다. 독성이 단순하게 요만큼 눈감을 풀는데 2개 합치니까 딱 2배가 되더라고요. 어디시 합쳤더니 2개가 있는데 합쳤더니 이 독성은 여기 그냥 포함되어 버리더라. 그것은 그냥 포함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 그러한 예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색깔 잘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아연이 0, 그 다음에 수은이 0, 이고 납이 0.1입니다. 납이 0.15. 납만 노출했을 때 8.5.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연이 0, 납이 0, 수은이 0.025. 수은만 노출했습니다. 수은만 노출하면 9.5, 납만 노출하면 0.15 하면은 8.5가 되는데 이것만 노출하지 않고 이 2개를 동시에 노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때 성장 감소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노출하면 성장 감소율이 8.5, 이것만 노출하면 성장 감소율이 9.5, 2가지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이 8.5, 9.5니까 2가지 동시에 노출하면 단순하게 하면은 한 18 정도 성장 감소율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 감소율은 감소했습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어디션도 아니고 포함된 거죠, 그죠? 오히려 그런 거. 자, 이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되느냐면은 0.3만 있을 때, 납이 0.3만 있을 때 11.8, 수은이 0.05만 있을 때 12.2, 그 다음에 이것은 아연이 0.6만 있을 때 14.2, 이렇게 11.8, 14.2, 12.1. 그러니까 중금속이 한 개씩만 존재할 때는 이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 3개를 동시에 노출했더니 성장 감소율이 얼마냐? 67.8이냐. 이 더한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2가지만 있을 때는 오히려 독성이 감소했는데 3가지가 존재하니까 독성이 확 늘어났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 이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어떤 생물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각각 노출했던 것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독성이 됐다. 이 같은 경우는 성장 감소율이 성장이 67%나 감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